석탄의 변신은 무죄. 청정석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특별한 연구소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의류 문화에 한 획을 그은 식물이 있다. 천연의 목화솜, 그 탄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스케이트의 과학. 스케이트를 타며 숨은 과학 원리도 찾아볼까요?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한상상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 이곳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석탄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다고나 할까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청정석탄연구소입니다. 지질시대에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퇴적된 후 지각의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탄화된 가연성 암석. 석탄은 산업혁명부터 근대 공업시대의 핵심 에너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가스와 석유의 보급으로 석탄은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잃어가는 듯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석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탄의 재발견, 청정석탄 연구 현장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곳에 청정석탄 연구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석탄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연구란 무엇일지 궁금증과 기대를 한껏 안고 연구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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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소란스런 기기들과 수북히 쌓여있는 석탄을 예상했지만 여느 사무실 풍경과 다름없는 모습.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사무실 안쪽에 놓여있는 석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짙고 검은 빛을 띠는 이것. 만지면 손에 새까만 얼룩이 묻을 것만 같은 이 물질은 분명 석탄이 맞는데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로만 들었던 청정석탄 연구.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연구원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곳이 일반 석탄이 아닌 청정석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연구 내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청정연료연구실은요, 석탄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저는 청정석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기존의 석탄과 청정석탄은 아예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석탄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정석탄이 만들어지는 곳, 석탄 연구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석탄의 변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동 내부로 들어가니 상상했던 대로 커다란 기기들이 즐비했는데요. 눈길 돌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보이는 석탄 꾸러미들. 이 석탄은 연구기술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일반 석탄인데요. 일반 석탄과 청정석탄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석탄의 등급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석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석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석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거는 저등급 석탄에 속하는 석탄입니다. 그 석탄이라는 게 그 탄화 정도에 따라서 고등급하고 저등급으로 나뉘는데 탄화가 오래될수록 고등급 석탄에 속하고 탄화가 이제 탄화 기간이 짧을수록 저등급 석탄에 속합니다. 연구원님의 설명대로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급의 차이는 곧 수분도와 발열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등급 석탄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고 회분이 많이 발생해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단위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국내 화력 발전용으로는 대부분 고등급 석탄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유가 상승과 발전 수요의 증가로
고등급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급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등급 석탄. 가격이 저렴하고 가채량이 풍부한 저등급 석탄을 고등급 석탄으로 변신시킬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석탄 옆에 이렇게 잘게 부서진 석탄이 함께 있는데 어떤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저등급 석탄을 고등급화해서 아주 활용도 높은 석탄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촬영팀을 위해 연구원님이 청정석탄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저등급 석탄을 잘게 갈아 놓습니다. 이 연한 노란빛의 덩어리는 팜나무 열매 기름인 파뮤를 추출할 때 나오는 잔여 기름으로 팜잔사유라고 하는데요. 팜잔사유를 석탄가루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예, 이제 요거를 건조기에 넣겠습니다. 아, 네. 방금 그 파뮤를 섞어서 이 기계에 지금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이 네.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열을 가해서 그 석탄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리고 팜잔사유를 녹여서 그 수분이 증발된 자리에 그 팜잔사유가 코팅이 되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저등급 석탄을 고등급 석탄으로 만드는 핵심 단계, 바로 석탄의 수분 제거와 코팅인데요. 분쇄된 석탄과 팜잔사유 혼합물을 이 원통형 건조기에 넣으면 열로 인해 저등급 석탄이 지닌 수분이 제거되고 동시에 기름 코팅이 이루어집니다. 수분 제거가 중요한 이유는 발열량 때문인데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저등급 석탄을 그냥 사용한다면 석탄의 열이 자체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수분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발열량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팜잔사유를 이용해 석탄가루를 코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석탄에 수분을 증발시키게 되면은 그 수분이 증발된 자리에 기공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기공 속에는 그 물이나 산소랑 반응을 쉽게 하는 그런 많은 작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용기들을 코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코팅을 해주게 되면 수분 재흡착을 막을 수 있고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시켜서 그 자연 발화의 위험도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 건조기에서 나온 석탄가루는 이미 이전의 석탄이 아닙니다. 수분이 제거되고 기름 코팅으로 안정화된 상태인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성형 단계, 가루 형태의 석탄을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몰드에 석탄가루를 넣고 압력을 가해 성형탄을 만듭니다. 성형탄으로 만드는 것이 분쇄 상태보다 비표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송과 보관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등급 석탄이 고등급 석탄으로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탄의 변신, 청정석탄입니다. 저등급 석탄과 고등급 청정석탄,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데요. 청정석탄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퐁당 빠뜨려 보면 되는데요. 물속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청정석탄. 바짝 수분을 제거한 상태로 기름 코팅이 됐기 때문에 수분이 완전 차단됩니다. 수분의 재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등급 석탄을 물에 넣어볼까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조금씩 일어나는 표면. 시간이 지나자 석탄은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며 가루 형태로 부서져 버립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나요?
석탄의 활용 가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정석탄 연구동 맨 위층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 올라와야 기기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의 높이는 4.5m. 이리저리 살펴봐도 이 장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고 또 청정석탄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지금 3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장비 앞에 와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기인가요? 지금 보시는 장비는 분류층 가스화기로서 그 청정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가스는 천연가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합성가스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화학공정의 기초 원료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정석탄으로 합성가스를 만드는 장치. 저등급 석탄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석탄의 새로운 도약은 이 기술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석탄 가스화 기술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석탄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술이라면 가스와 석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청정석탄의 가스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석탄 저장고에 들어온 청정석탄은 밀폐형 습식 분쇄 장치에서 석탄 슬러리로 만들어집니다. 가스화기로 주입된 석탄 슬러리는 1400도씨의 고온에서 물과 산소로 인해 가스화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합성가스가 생성됩니다. 합성가스 제조 과정은 석탄 액화 공정, 즉 석탄으로 합성석유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된다고 하네요. 청정석탄의 가스화 기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연구실 한쪽에서 분류층 가스화기의 미니어처 발견! 가만히 살펴보니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3층 높이의 장치를 약 1만 분의 1로 축소한 것인데요. 실제 장비에선 보이지 않는 반응 현황과 반응물이 어떤 형태로 생성되는지 내부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기기라고 하네요. 고체 연료인 석탄을 가스화 공정을 통해서 합성가스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합성가스를 이용해서 석유 생산, 그리고 합성 연료 생산, 그리고 전기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석탄의 제조부터 활용까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저등급의 석탄이 수분 제거와 코팅 과정을 거치면 고등급의 청정석탄으로 만들어집니다. 청정석탄으로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를 제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합성가스가 지금 보시는 정밀 장치를 거치면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이 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가요? 고체 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기 쉬운 기름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전문 용어로 석탄 액화 장치라고 합니다. 청정석탄으로 생산하는 합성석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청정석탄과 석탄 액화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을 40년치라고 본다면 석탄 매장량은 그의 5배. 이젠 석탄을 이용한 합성석유 생산에 첨단 기술력이 힘을 실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합성석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석탄 가스화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철청매가 들어있는 반응기로 보내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반응돼서 탄소와 수소가 연결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촉매 위에서 서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8개 정도 되면 휘발유가 되고 16개 정도가 되면 디젤이 만들어집니다. 석탄
목화 장치를 거쳐 나온 물질은 증류 과정에 따라 휘발유, 납사, 경유, 그리고 등유로 구분돼 만들어집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석탄연구실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석탄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석탄이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또 다른 시선으로 길고 긴 연구에 꾸준히 매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석탄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힘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남들은 기피하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 청정 석탄을 이용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이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전환 기술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입증해야지 실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 장치에 500배 정도 큰 장치를 지어서 성능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실증 장치를 하는데 수천억 원 정도가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에너지 기업에서 석탄 전환 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고, 정부도 전향적인 분위기여서 실증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에너지의 근원.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첨단의 기술.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조화를 이룬다면 미래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환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에 과학기술을 더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이 이제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정석탄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한상상연구소, 저는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연구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폭신폭신, 포근함의 원조이자 우리의 의료 문화에 한 획을 그은 식물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손꽃을 틔우며 식물의 고정관념을 깬 목화, 그리고 그 특별한 결실 목화솜. 천연의 목화솜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목화솜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함양의 한 목화밭. 목화의 꽃봉우리에서 채취한 하얀색의 섬유 뭉치가 바로 솜입니다. 목화는 섭씨 15도씨 이상의 열대 온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한해 사리풀이에 속합니다. 섬유 작물인 목화는 따뜻한 봄날인 4월에서 5월경 파종하면 9월부터 목화꽃이 핍니다. 5개의 꽃잎이 나선상으로 펼쳐지며 흰색, 황색, 홍색의 색을 띠는데 그 생김새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목화솜은 꽃이 진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꽃이 여문 자리에 다래라는 열매가 맺고 다래가 익으면 10월 말 하얀 솜꽃을 터뜨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목화솜입니다. 꽃도 예쁘지만 꽃이 여물어 터뜨리는 솜의 자태가 결코 꽃에 뒤지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는 2번 피는 꽃이라고 불린 목화. 꽃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목화솜은 꽃이 아닙니다. 다 꽃으로 보이지만 이건 열매예요, 열매. 목화솜. 솜 자체가 꽃에서 피고 이 열매가 이제 이걸 수확을 해가지고 솜을 만들어서 이불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또 섬유 실을 빼서 면사 옷도 만들고 그래. 이게 열매특이에요, 열매. 목화 씨앗은 고려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붓뚜껑에 담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옛사람들은 목화솜을 다발로 묶고 물레에 걸어 섬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부드럽고 손질하기가 쉬워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한 섬유. 또한 인체에 무해하고 흡습성, 통풍성, 보온성이 뛰어나 한국의 의류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준 대표적인 섬유 소재. 그렇다면 목화솜으로 만든 생활도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밭에서 수확한 목화는 제품 제조에 앞서 선질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건조 과정입니다. 밭에서 바로 땄을 때는 11월 달에 그럴 때는 이제 막 다리에서 피어나가고 pis으니까 수분이 많이 있어요.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따다가 한 일주일 동안 건조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막 밭에서 뭐 자동적으로 많이 말라졌으니까 수분이 많이 없어. 그런데 한참 수확기 때는 이제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말려가고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목화를 다음 작업을 해요. 다량으로 흡수된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 목화솜은 다래에서 솜꽃을 터뜨리기 때문에 다래 안에 함유된 수분과 공기 중의 습기를 함께 흡수하는데요. 때문에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화솜은 천연에서 얻은 식물성 섬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며 습기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 특유의 포근함과 풍성함을 높이고 동시에 살균 작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조 과정을 거친 목화솜은 씨앗 분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목화솜에서 씨앗을 분리하고 면섬유를 채취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조면 과정이라고 합니다. 목화솜을 이용하는 초기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씨앗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목화솜의 씨앗이 섬 위에 엉켜붙어 있어 손으로 떼어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씨앗기를 사용합니다. 건조한 목화솜을 씨앗기에 투입하면 물레가 돌아가는 힘으로 목화솜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고 동시에 바깥 방향으로 돌아가는 롤러에 의해 목화솜이 밀려나가며 씨앗과 분리되는데요. 목화솜을 일정한 양으로 투입하면서 압력으로 밀어냅니다. 목화솜보다 무게가 무거운 씨앗은 분리되며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목화섬유만 채취하는 것이죠. 분리된 씨앗은 저장 후 다음 파종 시기에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실류를 짜서 식용유로 쓰기도 하며 화장품을 만드는 기름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혼타면 과정. 혼타면이란 목화솜에 섞인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씨앗을 분리한 목화솜을 기계에 고르게 투입하면 일정한 바람과 함께 섬유를 공중으로 날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목화솜에 섞여 있는 이물질 대부분이 바람과 함께 제거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뭉치고 눌려있는 목화솜 섬유를 고르게 펴주는 과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물질과 함께 짧은 섬유가 제거되고 천연적으로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섬유가 넓은 공간을 만들며 부풀어집니다. 목화솜 잎자들의 공간이 넓고 풍성해질수록 통풍성과 보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손질 과정의 마지막은 결 정리 단계입니다. 결 정리란 목화솜을 빗질하여 방향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풍성하게 부풀려진 목화솜은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며 돌아가는 롤 사이를 지나며 엉켜있는 섬유를 한결 한결 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섬유의 방향을 통일하며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얇게 제조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목화솜이 서로 엉키거나 뭉치지 않는데요. 때문에 풍성함을 유지하고 보온성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의 결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
정돈되어 나온 목화솜은 일정한 장력에 의해 천천히 말립니다. 가로 120cm, 세로 220cm, 두께 5cm의 정해진 규격으로 맞추면 목화솜 한 장이 이렇게 천연 이불솜의 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목화솜이 과거에 옷감으로 많이 사용됐다면 현재는 이불솜으로 많이 제조되고 있는데요. 이불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요? 목화솜 이불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3장의 원단이 필요한데요. 가로로 2장, 세로로 1장을 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천연 목화솜은 무게가 가볍고 손질 과정을 거쳐 섬유의 결이 정리되어 두껍게 쌓아 올려도 숨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목화솜은 순식물성이기 때문에 인체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이불 속 커버도 천연 섬유를 사용합니다. 속 커버를 씌우고 나면 다시 수작업을 통해 시침질을 시작하는데요. 목화솜이 움직이거나 사용함에 따라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시침질합니다. 시침질을 마친 속이불은 속 커버를 씌우는 방법과 동일하게 겉 커버를 씌우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천연 목화솜을 이용한 이불이 완성됐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며 재생하는 천연의 목화솜. 특별한 화학 성분 없이도 위생과 보온성을 높이며 식물의 한계를 넘어선 소재인데요. 솜꽃이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의 도구로 탄생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효자 종목으로 새롭게 떠오른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덕분에 온 국민이 울고 웃었는데요. 지금의 빙상강국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루미의 과학의 비밀. 이번 시간 집중 탐구해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세계적인 피겨킨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곳으로 잘 알려진 빙상장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스케이트의 날이 힘차게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왠지 모르게 금메달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른 아침 차가운 은밤이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선수들이 추위마저 잊은 채 한창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매섭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피겨 꿈나무들의 스승이자 멘토 김혜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피겨스케이팅 시간에는요, 어떤 부분을 배우는 건가요? 오늘은 기본적인 스케이팅과 그다음에 점프, 스핀 이렇게 3가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점프 같은 경우는 뭐 3점프, 사르코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점프와 그다음에 스핀도 원스핀, 백스핀, C스핀과 같은 베이직한 스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랑 뒤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한 발로 하는 거 할 건데 할 때 손 어떻게 하고 해야 되지? 손은 밸런스 예쁘게 잡고 다리는 붙여서 무릎 눌러주면서 알겠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엣지 들어갈 거 알겠어? 드디어 시작된 피겨스케이팅 수업.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을세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맹렬히 연습하는 친구들. 쉼없이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는지 궁금했는데요. 스핀이나 그거나 잘 안 될 때 속상하고 힘들고.
약간 안 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힘들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해요? 그냥 계속 선생님 시키는 말 계속 하고 계속 연습하면 되죠. 꾸준한 연습으로 슬럼프를 극복한 학생들. 그렇다면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우선 예술적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힘이나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스케이트에서 연습하지만 바깥에서 트레이닝 연습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적인 부분은 이제 발레나 리듬 체조 같은 그런 부수적인 수업을 통해서 예술적인 측면을 기르고 있습니다. 18년간 매일 하루 8시간씩 연습했다는 김연아 선수도 줄잡아 3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결과 세계 최고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점프와 환상적인 연기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일궈낸 피땀 어린 결실이겠죠. 이처럼 빙판 위의 예술인 피겨스케이팅은 점프와 스핀, 그리고 스텝, 턴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점프와 스핀에는 우리가 몰랐던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점프를 할 때 순간적으로 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는 이유, 바로 회전 반지름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회전 관성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회전 관성이란 물체가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로 회전 관성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는 증가하는데요. 최대한 크게 벌렸던 팔과 다리를 순간적으로 재빨리 움츠리면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죠. 그 결과 빠른 회전 속도와 충분한 회전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전 관성의 힘은 스핀 기술에도 작용하는데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빠르게 회전하면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게 하는 안정적인 회전 기술 식스핀 동작.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으로 만들었다가 일어나면서 팔과 다리를 몸에 붙이면 회전 관성이 줄어들어서 빠르고 아름다운 스핀 동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피겨스케이팅의 무한 매력. 저도 몸소 느껴보기 위해서 과감히 얼음판 위에 뛰어들었는데요. 다리를 V자로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원을 그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항아리라는 동작인데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거든요. 일단 피겨스케이팅 초급 동작, 항아리 자세는 마스터했고요. 내친 김에 피겨스케이팅 기술의 꽃, 스핀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잘 타냐고요? 일단 선생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고요. 이게 접니다. 아무래도 얼음판이 미끄럽기 때문에 떨어지시고 나서 무릎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다리를 마침내 그 어렵다는 점프까지 배웠는데요. 셋, 점!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가운 얼음판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며 연습했을 어린 친구들. 피겨와 끈을 질끈 동여매고 매 순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여느 금메달리스트 못지않게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감동시킬 피겨스타 탄생. 아마도 머지않은 것 같죠? 우리 친구 피겨스케이팅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7살 때부터 9살 때까지. 그럼 2년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피겨를 배우게 된 거예요? 김연아 피겨 타는 거 보니까요. 저도 타고 싶은 마음 들어서요.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 선수 되고 싶어요. 이 빙판에서 돌고 타는 게 신나고 재밌어서 타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김연아 선수를 많이 보고 그런 꿈을 키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짧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길게 그런 기술적인 거를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반 위에 흐르는 선율에 맞춰 점프와 스핀 등의 연기를 보여주는 피겨스케이팅. 빙상 위의 예술 피겨스케이팅과 더불어서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스케이팅 또한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피드스케이팅을 배우는 자리에 유쾌한 과학의 리포터인 제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스피드스케이팅은요, 지구력은 물론이고 정신력과 근성도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모르시는 말씀. 스피드스케이팅 기술 속에 숨은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선수 2명이 타원형의 400m 트랙을 교차하며 내달리는 속도 싸움 스피드스케이팅. 승부는 공기 저항과 마찰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비밀스러운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을 알려주실 이분. 빙판 위의 호랑이 선생님, 최원필 선생님입니다. 빨간 줄에 맞춰서 고만 가. 팔 벌려. 진원, 일로 와. 선생님의 호령에 맞춰서 일제히 하나, 둘, 하나, 둘. 먼저 기본 스텝부터 익히고요. 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좌우로 뻗으면서 활주하는 자세와 스케이트 날을 최대한 비스듬히 눕혀서 얼음을 지치는 발동작까지. 어느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는데요. 배워도 어려운 스피드 스케이팅. 잘 타는 비법을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관건인 빠른 속도를 내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세를 낮추라 그러면은 허리를 많이 숙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발목을 똑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킥과 중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고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자고! 드디어 시작된 실전 연습. 친구들의 자세를 관찰해보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빠른 속도의 비밀이 보이는데요. 찰나의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선주로에서 붙인 스피드의 탄력을 곡선주로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한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의 자세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부터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 속도를 높이는 모습. 또한 몸의 중심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빙면을 폭발적인 힘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기록의 비밀은 스케이트화에도 숨어 있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트는 구두의 발목 부분이 짧고 피겨스케이트에 비해 날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 긴 날은 얼음판의 접촉 시간을 늘려서 추진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90년대 후반 등장한 플랫 스케이트는 구두의 뒤꿈치가 날과 떨어지면서 얼음과의 접촉 시간을 극대화했고 마침내 스피드 스케이팅의 세계 신기록을 단축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1000분의 1초라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첨단 과학기술의 각축장이 될 미래 동계올림픽. 그 영광의 무대에 올라설 날을 기다리며 얼음판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이야말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유망주가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잘 타는 선수가 되고 큰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따고 싶어요. 이상한 선수요. 왜요? 이상한 선수는 되게 속도도 빠르게 잘 타고 그런데 저는 아직 속도가 빠르지도 못해서 되게 빨리 타고 싶어요. 심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수로 키울 건 아니지만은 요즘 애들이
학습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앞으로 더 훌륭하게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이런 운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빙상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랑 링크장도 좀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몇 군데밖에 없어서 먼 데서 연습하러 오시는 부모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더 이제 쇼트트랙이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밤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에 새벽잠을 잊고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고요. 저희 무한상상 지식개발 무지개팀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